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한의학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서수연입니다. 먼저 저희 연구원과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경혈 자극의 신호전달 체계 규명에 관한 연구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정서장애 모델에서 이 뇌내에서의 침치료의 효과 기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연구원 입사 전에는 마약 중독의 뇌내 기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코카인, 니코틴 등 다양한 마약 물질이 뇌 내에서 어떻게 의존성과 중독성을 일으키는지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본 연구원에서는 다양한 정서질환으로 그 모델을 확장하여서 침 치료에 의해서 정서질환의 완화 가능성, 그리고 이 정서질환을 완화할 수 있는 뇌내의 효능 기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갱년기 우울증, 그리고 불면증, 그리고 강박, 우울, 알코올 중독 등 다양한 동물 모델에서 실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페인에 의한 불면증 모델에서 이 뇌파를 비롯한 다양한 생물학적인 파라미터의 변화를 조사를 하고 불면증을 관리할 수 있는 침치료의 뇌내 신호전달 경로 기전 규명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일주기 리듬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서 생체 리듬을 동조할 수 있는 최적의 경혈 자극 시점, 그리고 최적의 경혈 자극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정서질환 모델에서 다양한 뇌내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공통적인 팩터는 BDNF였습니다. Brain Derived Neurotrophic Factor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뇌 유래 신경성장 인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뇌에서 이렇게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BDNF가 뇌내에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프로-BDNF와 머추어 BDNF로 나누어져서 그 역할을 수행합니다. 프로-BDNF의 경우는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에이팝토시스 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머추어 BDNF의 경우는 이 수용체와 결합을 하여서 셀 서바이벌에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BDNF가 어떤 수용체와의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상반된 작용을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다양한 시그널링 패스웨이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적인 측면에서도 침 치료가 가지는 양방향적인 효과를 이 BDNF의 프로의 기능, 머추어의 기능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연구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침 치료의 다양한 효과 기전 연구에서도 BDNF는 활발하게 연구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침 자극에 의해서 BDNF의 발현이 증가되고 이 발현된 BDNF에 의해서 뉴로프로텍션 기능이 증가한다는 대표적인 논문입니다. 이 외에도 통증에서도 보시면 침 치료에 의해서 마이크로글리아의 활성이 감소하고 이에 의해 BDNF의 발현이 감소되고 이는 진통 효과를 줄 수 있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이렇듯 정서질환을 비롯한 통증 모델까지 이 침치료의 BDNF의 효과 기전은 다양하게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알코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그리고 알코올 어딕션을 비롯한 디프레션 그리고 슬립 디프리베이션까지 다양한 정서질환 모델에서 이 침치료의 효과 기전을 뇌내에서 규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카페인에 의한 불면 그리고 우울증에 의해서 침치료가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이 효과의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슬립 디프리베이션에서의 침치료의 효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면증에 사용한 모델은 카페인 인테이크 모델입니다. 먼저 저희의 사육 환경에서 쥐의 웨이크 타임과 렘 슬립 타임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저희 실험 환경은 7시에 불이 켜지기 때문에 이때부터 쥐의 웨이크 타임이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반대로 7시 부근부터 이제 렘 수면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빛의 영향을 받지 않는 두 번째 웨이크 타임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간, 즉 12시 부근을 저희의 타겟 시간으로 삼고 11시 부근에 침치료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11시에 침치료를 하고 12시부터 6시까지의 웨이크 타임과 렘 슬립 타임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6시간 조사를 한 이유는 카페인 인테이크에 의해서 이 효과가 지속되는 시간이 대략적으로 6시간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6시간 동안 측정한 결과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웨이크 타임의 경우에는 카페인 투여의 모델의 경우에는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침 치료를 11시에 받았던 모델의 경우에는 이 웨이크 타임이 일정 부분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렘 수면의 경우는 카페인에 의해서 감소를 했고요. 침 치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침 치료에 의해 카페인에 의한 불면이 어느 정도 제어될 수 있음을 행동 실험으로도 확인하였습니다. 오픈필드 테스트 결과인데 보시면은 토탈 디스턴스인 존의 이 거리가 카페인 투여에 의해서 증가를 하였지만 침 치료에 의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뇌파와 행동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는 카페인에 의해 유도된 불면증이 침 치료에 의해서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렘 수면은 콜리너직 시스템에서 그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보시는 대표적인 4가지 부위의 콜리너직 시스템에 관련된 뇌 부위를 설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베이잘 포어브레인에 존재를 하는 두 부위인 미디얼 septum 그리고 벤트로 디아그널 밴드 오브 브로카 영역 그리고 브레인스텀에 존재를 하는 라트로도살 테그멘탈 그리고 페둔쿨랄 폰테인 테그멘탈 이렇게 4가지 부위에서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증감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소포체 스트레스의 대표적인 마커는 빕인데요. 보시면은 미디얼 septum에서 카페인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를 하였고 침치료가 이를 일정 부분 완화시켜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미디얼 septum에서 BDNF의 레벨을 조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엘라이자를 통해서 프로-BDNF와 머추어 BDNF의 발현량을 조사를 했는데 보시면은 프로-BDNF에 비해서 머추어 BDNF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인 투여에 의해서 이 머추어 BDNF 수준이 감소를 했고 침 치료에 의해서 일정 부분 회복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머추어 BDNF의 수용체인 TRKB의 인산화를 조사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카페인에 의해서 TRKB의 인산화가 감소를 했고 침 치료에 의해 일정 부분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실험으로는 침 치료에 의해서 그 인산화 수준이 증가된 TRKB에 의해서 이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 조절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험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ANA 같은 경우는 TRKB의 안타고니스트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타고니스트를 마이크로 인젝션 한 상태에서 침 치료를 했을 때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림 C 보시면 카페인에 의해 증가했던 소포체 스트레스가 침 치료에 의해 일정 부분 완화되었지만 이 BDNF의 안타고니스트를 친 상태에서 침 치료를 수행하게 되면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이 감소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밑에 그림은 결론입니다. 보시면 카페인에 의해서 머추어 BDNF 수준이 감소를 했고 이는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의 증가를 유도를 하였으며 렘슬립을 감소시키고 임모빌리티 타임을 증가시켰습니다. 침 치료는 머추어 BDNF의 활성을 증가시켜서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을 낮추고 렘슬립의 증가 그리고 임모빌리티 타임의 감소를 유도했다는 결론입니다.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외에도 저는 알코올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알코올 어딕션, 디프레션, 슬립 디프리비에이션 등 다양한 정서 질환과 중독 모델에서 침 치료에 의해 BDNF가 증가되는 효과, 그리고 이 증가된 BDNF에 의한 하위 시그널링들을 조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 침 치료에 의해서 BDNF가 어떻게 증가하는지 그 상위 기전을 조사하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연구자가 마찬가지겠지만 연구자로서 가장 보람있는 순간은 제 연구가 논문화되어 세상에 나오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게 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세웠던 가설을 수정해가면서 하나의 이론 체계로 정립해 나가는 이 단계마다 사실은 보람을 많이 느낍니다.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았을 때는 왜 안 나왔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또 왜 안 나왔는지에 대한 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이 연구자로서의 경험이 쌓여간다는 뿌듯함과 더 견고한 연구를 할 수 있겠다는 그 기대감과 자신감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의 한의과학연구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는 한의 이론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목표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의 이론을 기반으로 치료 기술의 임상 근거를 확보하는 팀이 있고요. 뇌과학을 기반으로 하여서 한의 이론을 규명하는 팀, 그리고 경혈 자극의 과학적인 기전을 규명하는 저희 팀이 있습니다.
저희 팀은 통증, 정서장애에 대한 비임상 실험, 그리고 통증 및 수면에 관한 임상 실험을 수행하면서 경열 자극의 과학적인 기전 규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는 신경과학 연구를 하다가 한의학연구원에 입사 후에 본격적으로 한의학과 관련된 연구를 시작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학에 대한 베이스가 부족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한의학 공부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기도 한데요. 하지만 또 저 같은 연구자들이 가진 장점도 있습니다. 한의학의 과학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연구자들이 필요한데요. 저 역시도 신경과학 연구자의 입장에서 한의 이론을 과학화할 수 있는 시각을 가진 한 명의 연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 연구원에도 다양한 전공을 가진 많은 연구원분들이 본인의 전공 분야와 접목하여서 한의학적인 이론 체계를 규명하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인의 베이스가 식품이든 양리학이든 혹은 의공학이든 이 한의학과 접목시킬 수 있는 많은 분야들이 있습니다. 한의학에 대한 관심과 한의 기반 이론 체계 발전에 관심이 있는 후배님, 그리고 다른 연구자분들 계시다면 본인의 연구 분야와 접목할 수 있는 한의학적 분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면 언젠가 한의학 연구원과 연구로 인연이 닿는 기회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